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복잡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집 할아버지가 간병인이랑 결혼하신대. 처음엔 외로우셔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정말 만약에 그 간병인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8세 박일수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올라와 건설회사를 일궈내신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부인은 5년 전에 암으로 먼저 가셨고 자녀들과는 이건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40세 정미. 이 여자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간병인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정미는 간병인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사냥꾼에 가까웠어요. 지난 10년 동안 무려 7명의 독거노인을 사냥했거든요. 그 7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도 나이 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나를 진심으로 돌봐줄 사람이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2024년 3월 15일 새벽 2시 강남의 한 고급 병원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장면부터 시작해볼까요? 새벽 2시 서울 강남의 세브란스 병원 VIP 병실. 78세 박일수 할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어요. 작은 뇌졸중으로 입원하셨지만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죠. 침대 옆에는 간병인 정미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미는 할아버지가 완전히 잠들었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조용히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는 선명하게 유언장 양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유언장 양식이 아니었어요. 정미가 직접 작성한 가짜 유언장이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소름이 끼칠 거예요. 나 박일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모든 부동산 강남 아파트, 여의도 오피스텔, 부산 펜션 등 총 200억 원 상당을 아내 정미에게 상속한다. 둘째, 모든 예금 100억 원을 아내 정미에게 상속한다. 셋째, 자녀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만 유류분으로 준다. 정미는 달빛 아래서 그 서류를 펼쳐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총 300억. 10년 동안 모은 빚 50억을 갚고도 250억이 남는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녀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그녀의 과거였죠. 정미, 본명 정미숙. 40세. 사실 그녀는 부산 출신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특별히 나쁜 아이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20대의 첫 번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도박꾼이었거든요. 정미는 그 남자를 위해 카드깡을 하다가 처음으로 빚을 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빚을 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30세가 되었을 때 정미의 빚은 이미 5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때 우연히 간병인 일을 시작하게 됐죠. 첫 번째 할아버지는 김철수 할아버지, 85세였어요. 자식들이 외국에 살고 있어서 혼자 계셨죠. 정미는 처음엔 정말 성실하게 간병했어요. 김 할아버지는 정미를 정말 딸처럼 아꼈어요. 미야, 넌 정말 천사 같구나. 내 딸보다도 더 잘해준다. 그런데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죠.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신 거예요. 나를 딸처럼 돌봐준 정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50억 원이었어요. 정미는 처음에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받기를 거절했죠. 안 됩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 자식들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유언이니까 받으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고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주신 분이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민은 50억 원을 물려받게 됐어요. 빚 5억을 갚고도 45억이 남았죠. 정민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법이잖아요. 정민은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벌었는데 욕심이 생기더니 더 큰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2년 만에 모든 돈을 잃었어요. 심지어 30억 원의 빚까지 더 지게 됐죠. 그때부터였어요. 정미가 변한 게 김할아버지한테서 받은 돈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타겟은 최영우 할아버지였어요. 79세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죠. 이번엔 달랐어요. 정미가 의도적으로 접근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어요. 정미는 그걸 이용했죠. 6개월 후 최 할아버지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죠. 최 할아버지는 그 후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에서 폐렴으로. 정민은 30억 원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또다시 도박과 투자에 빠졌죠. 그리고 또다시 모든 걸 잃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민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할아버지들이 모두 정미와 결혼한 지 1년 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섯 번째 할아버지는 이병수 할아버지였어요. 82세. 이분은 좀 달랐어요. 정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정미야, 내가 혹시 내 돈을 노리는 거 아니니? 정미는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이 할아버지도 결국 3개월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정미는 10년 동안 총 200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하지만 도박과 투자 실패로 모든 걸 잃고 오히려 50억 원의 빚을 지게 됐죠. 그래서 7번째 타겟을 물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박일수 할아버지였던 거죠. 새벽 2시 병실에서 유언장을 들여다보며 정미가 다시 중얼거렸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박일수. 300억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200억이 남아. 그럼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야, 뭐하고 있어? 정미는 깜짝 놀라서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숨겼어요. 아, 아버님. 깨셨네요. 그냥 아버님 상태 체크하려고. 할아버지는 정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 미야. 넌 정말 천사 같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밤새 지켜주고. 정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천사? 내가 천사라고? 할아버지, 당신은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런데 정미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박일수 할아버지는 이전 할아버지들과 달리 굉장히 똑똑하고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거든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정미의 미묘한 행동 변화들을 감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워낙 외로웠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고 계셨던 거죠.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박일수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려야겠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1946년 부산에서 태어나신 박일수 할아버지. 6.25 전쟁 중에 태어나셨죠. 어려서부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박일수와 누이 둘을 키우셨어요.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대신 어려서부터 일을 하셨죠. 10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하셨고 중학교 나이에는 부두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으셨어요. 밤에는 야학에 다니시고 남들이 쉴 때는 책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하시고 심지어 대학 진학까지 하셨어요. 20대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하셨는데 워낙 성실하고 머리가 좋으셔서 금세 현장 감독이 되셨어요.
그리고 30대에는 작은 건설업체를 차리셨죠. 처음엔 정말 작은 일들만 했어요. 화장실 고치기, 집 수리하기. 그런데 워낙 꼼꼼하고 정직하게 일하셔서 소문이 났어요. 박일수한테 맡기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 큰 일들을 맡게 되시고 40대에는 꽤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게 되셨어요. 그 과정에서 만난 분이 부인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서울 출신이었는데 대학까지 나온 신여성이었죠. 처음에는 할머니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시골 촌놈하고 결혼하다니. 하지만 할머니는 박일수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야. 성공할 사람이야. 1975년에 결혼하셨어요. 할아버지 29세, 할머니 24세 때였죠. 신혼 초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할머니는 부잣집 딸이었는데 가난한 살림에 적응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할아버지를 내조하셨죠. 1977년에 첫째 아들 서준이가 태어났고 1979년에 딸 지현이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죽어라 일하셨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것도 다반사였죠. 때로는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실 때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이해하시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셨어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단다. 조금만 참자. 그런 노력 덕분에 회사는 점점 커졌어요. 1980년대에는 아파트 건설까지 하게 됐고 1990년대에는 서울에도 지사를 낼 정도로 성장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어요. 자녀들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서준이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빠는 돈 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 지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항상 바빠. 우리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온 적 없어. 할아버지는 그런 걸 모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고 사업이라는 게 한번 멈추면 망하기 쉬운 거였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셨어요. 아빠도 마음이 아프실 거야.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할아버지도 나이가 들고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어요. 그제서야 가족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했고 지연이는 결혼해서 시집을 갔어요. 할아버지는 그때서야 후회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무 일에만 빠져 있었나?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위로하셨어요. 그래도 덕분에 애들이 잘 자랐잖아. 이제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60대에 들어서서야 진짜 부부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2019년 할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괜찮을 거야. 돈이 아무리 들어도 좋으니까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자.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치료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간병을 위해서 사업도 아들 서준이한테 넘겨주시고 24시간 할머니 곁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2022년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순자야, 나를 두고 어디 가니? 나를 두고.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눈물만 흘리셨어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이었죠. 그 후로 할아버지는 혼자 살기 시작하셨어요. 강남의 30평 아파트에서 말이에요.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준이는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사업 수완이 별로 없었어요. 할아버지처럼 악착같이 일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그래서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2023년에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서 3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어요.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썼던 거죠. 서준이는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내가 망쳐놓고 어떻게 도움을 청해?
그래서 발길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지연이도 사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어요. 가게 3개를 운영하다가 2개를 닫아야 했죠. 생활이 빠듯해지면서 지연이도 아버지한테 갈 여유가 없었어요.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안부 전화로만 대신하게 된 거죠. 할아버지는 그런 자녀들의 사정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도 어려웠어요. 애들도 바쁠 텐데 내가 괜히 짐이 될까봐.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외로워지셨어요. 할머니가 계실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TV 소리만이 유일한 벗이었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게 맞나?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던 중에 2024년 2월 할아버지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혼자 생활하기에는 불안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자녀들이 의논해서 간병인을 구하기로 한 거예요. 서준이 아버지,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니까 간병인을 모시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 간병인이라. 낯선 사람이 집에 있는 게 어색할 것 같은데. 지연이 좋은 분으로 소개받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간병인 소개소에 의뢰를 하게 됐어요. 며칠 후 소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분이 계세요. 경력도 화려하고 인품도 좋으셔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정미였던 거죠. 2024년 3월 1일 정미가 할아버지 집에 처음 왔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40대의 단정한 외모에 말씨도 부드럽고 웃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정미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 미야. 고생스럽겠지만 잘 부탁해. 정미는 첫날부터 완벽했어요. 아침 6시 30분에 와서 할아버지를 깨우고 혈압 체크부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는 할아버지 건강을 고려해서 잡곡죽을 끓여드렸죠. 아버님, 잡곡죽이 혈당 조절에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거 순자가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네. 정미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럼 잘 됐네요. 제가 요리를 좀 잘하거든요. 오전에는 가벼운 산책을 도와드리고 오후에는 함께 TV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님, 젊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 미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정미에게 들려주셨어요. 정미는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드시다니.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기분을 느끼셨어요. 저녁에는 발 마사지까지 해드렸어요. 아버님,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첫 주가 지나고 할아버지는 정미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미아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서준이와 지연이도 안심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네. 정미 씨가 정말 성실하신 것 같아. 하지만 정미의 진짜 관심사는 따로 있었어요. 첫 주가 지나자마자 정미는 본격적으로 할아버지 재산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죠. 어디 보자. 통장은 어디에 있을까?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 통장 사본, 투자증서들. 정미는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려봤어요. 강남 아파트 시세 30억, 여의도 오피스텔 25억, 부산 펜션 10억, 제주도 땅 5억. 부동산만 70억이네. 그리고 여기 은행 잔고가 200억? 정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총 270억? 아니야, 여기 적힌 걸 보니까 더 있을 수도. 혹시 300억? 정미는 심장이 쿵캠 뛰었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30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때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미는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미야, 뭐해? 아, 아버님.
책장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정미를 완전히 믿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완전히 순진한 분은 아니었어요.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분이었죠. 가끔씩 정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어요. 예를 들어 정미가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진다든지, 할아버지가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 혼잣말을 한다든지. 하지만 워낙 외로웠기 때문에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려고 하셨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정미는 좋은 사람이야. 정미는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2주차부터는 아예 대놓고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아버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해 두셨어요? 유언장? 왜 갑자기? 그냥. 요즘에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요. 할아버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그런 걸 생각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아직 건강하시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정미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과연 할아버지가 언제까지 모르실까요? 정미의 작전은 정말 치밀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7명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하면서 완벽하게 패턴을 익혔거든요. 1단계 완전한 신뢰 얻기 첫 2개월. 2단계 감정적 의존 만들기 3에서 4개월. 3단계 결혼 제안 받아내기 4에서 5개월. 4단계 유언장 작성 유도하기 결혼 직후. 5단계 자연스러운 사망 기다리기 6개월 이내. 박일수 할아버지에게도 똑같은 패턴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3월 둘째 주부터 정미는 본격적인 2단계에 돌입했어요. 아버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미야?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정미는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정미의 어머니는 부산에서 건강하게 살고 계셨거든요. 어머,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혼자 모시고 있었는데 제가 간병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곁에 있어 드리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미의 아픔을 이해하셨어요. 자신도 할머니를 먼저 보낸 경험이 있으니까요. 미야, 많이 아팠겠구나. 아버님이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미는 할아버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동지관계를 만들어갔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욱 감정적인 접근을 했어요. 아버님, 사실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랬구나.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이제 40이 넘으니까 결혼은 글렀죠. 할아버지는 정미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 젊은데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 수 있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꿈도 접었어요. 정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불쌍한 여자로 포장했어요. 남성들, 특히 나이 든 남성들이 약한 여자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심리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4주차에 들어서면서 정미는 더욱 대담한 작전을 펼쳤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로맨스 드라마가 나왔어요.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죠. 참 좋겠어요. 저런 사랑. 미아도 그런 사랑 해봤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 정미가 갑자기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아버님, 저 지쳐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정미를 밀쳐내지는 못했어요. 미아, 힘들지? 네. 정말 힘들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정미는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스킨십을 늘려갔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는다든지 팔짱을 낀다든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그런 접촉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5주차에는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아버님, 다른 곳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 네. 그런데 아버님을 두고 가기가 싫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정미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미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아버님도 저가 떠나는 게 싫으세요?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미아 없으면 나는 정말 외로워. 정미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원하는 반응을 얻어낸 거죠. 그럼 제가 계속 아버님 곁에 있으면 안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이 좋아요. 이때부터 할아버지는 정미에 대한 감정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된 거죠. 6주차 정미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아버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아버님을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야, 뭔 소리야?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간병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정미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연기인지 진짜인지는 정미 본인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감히 아버님께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지.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어요. 78세의 자신을 40세의 여자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미야, 나는 너보다 나이가 너무 많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못 이루셨어요. 정미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어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미야, 어제 말은? 아, 그거요? 잊어버리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정미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이런 전략을 당기고 밀기라고 하죠. 남자들이 더욱 빠져들게 하는 심리적 기법이에요. 할아버지는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정미가 정말 나를? 일주일이 지나자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미야, 내 마음 진심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에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정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 그거요? 네, 진심이에요. 할아버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70대 후반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나이 차이가. 아버님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정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버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정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미아와 있으면 젊어지는 것 같아. 드디어 8주차 정미는 3단계 작전을 완성했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해요. 뭐라고? 결혼이요? 저는 아버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기뻤어요. 정말 나 같은 늙은이가 아니에요. 아버님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그래, 그럼 결혼하자, 미야.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자녀분들이 반대하시면 전 물러날게요. 아니야, 절대 안 돼. 내가 설득할게. 정미는 속으로 웃었어요. 완벽해. 이제 자녀들과 갈등을 만들어서 더욱 나한테 의존하게 만들면 돼. 그 주말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불렀어요. 서준아, 지연아.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박서준과 김지연은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시고 말씀하셨어요. 나 정미와 결혼할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자녀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서준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정미와 결혼한다고 했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김지현도 놀라서 말렸어요. 아버님,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완강했어요. 뭐가 성급해? 내 나이에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그렇지만 간병인과 결혼이요? 간병인이 어때서? 정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박서준이 따져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속으시는 거 아니에요? 간병인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걸 수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민은 그런 애가 아니야. 김지연도 설득했어요. 아버님,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시간?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내 남은 인생, 내가 결정할 거야. 논쟁이 격해졌어요. 자녀들은 결사 반대했고 할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민은 거실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고 더욱 화가 나셨어요. 얘들아, 정미 보라.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적어도 정민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자녀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외로워하실 때 곁에 있어준 건 정미였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빠를 찾아왔니? 내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밤새 지켜준 게 누구야? 정미야. 박서준이 죄책감을 느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이 뭐야? 이제 와서 효자 노릇하려고. 김지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때 정미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아버님, 자녀분들이 반대하시면 전 정말 물러날게요. 아니야, 미야. 절대 안 돼. 할아버지는 정미를 붙잡고 자녀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얘들아, 내 마지막 행복을 빼앗지 마라. 제발 아빠를 이해해줘. 자녀들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서준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김지연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2주 후에 혼인신고할 거야. 그리고 간단하게 식도할 거고. 정민은 속으로 환호했어요. 드디어 성공했어. 하지만 자녀들은 이때부터 정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해. 너무 잘 맞아떨어져. 과연 정미의 과거가 들통나기 전에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2주 후 정말로 결혼식이 열렸어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마치고 강남의 한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하셨어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정미의 손을 꼭 잡고 계셨죠. 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 정미도 하얀 원피스를 입고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생각은 따로 있었죠. 이제 법적으로 부인이다. 절반은 성공했어. 이제 유언장만 받아내면. 자녀들은 어떻게든 축하하는 척했지만 표정이 밝지는 않았어요. 박서준 아버지, 축하합니다. 김지연, 정미씨, 저희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죠. 박서준 정말 괜찮을까? 뭔가 불안한데. 김지연, 정미씨가 진심으로 아버님을 사랑하는 걸까? 손자 민준이도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 민준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축하해요. 고마워, 민준아.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지? 네,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민준이는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정미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좀 달랐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정미는 바로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어요. 여보, 이제 우리 정식으로 부부가 됐으니까 혹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뭔데, 미야? 만약에 말이에요. 여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할아버지는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있으시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미는 아주 자연스럽게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에는 모든 분들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신대요. 특히 재혼하신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유언장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벌써? 아직 건강한데.
물론 여보는 건강하세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제가 여보를 평생 모시겠다고 했는데 만약 여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민은 연기 실력을 발휘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였죠. 그리고 자녀분들과 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할아버지는 정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정미는 속으로 환호했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있어요. 집까지 와서 상담해 주신다고 하는데. 변호사까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보, 이런 일은 전문가가 해야 해요. 혹시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신혼 첫날에 아내의 첫 번째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 그럼 한번 드러나 보자. 정민은 그날 밤 바로 최동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최 변호사님, 드디어 결혼했어요. 축하합니다, 정미 씨. 그럼 이제? 네, 유언장 작성하러 내일 와주세요. 내일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자녀들이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동석 변호사는 정미와 10년째 작업하고 있는 공범이었어요. 정미가 벌어들인 돈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이었죠.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갈게요. 다음 날 오후 3시 최동석 변호사가 집에 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럴듯한 외모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일수님. 유언장 작성 상담차 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아주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혼하신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죠. 나중에 상속 문제로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먼저 재산 목록을 정리하시고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그때 정미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여보를 끝까지 모실 수 있을 정도만. 변호사도 거들었어요. 보통 재혼하신 경우에는 배우자분께 절반 정도, 자녀분들께 나머지 절반을 상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정미를 생각하면 또 그렇고.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박일수님,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나이가 드실수록 치매나 인지능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유언장 작성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나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로 법정 분쟁에 휘말리세요. 유언 당시 정신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유언장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해 두시는 게. 할아버지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미리 양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잠깐, 이게 뭐예요? 모든 재산을 배우자 정미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 그건 임시로 작성한 양식이고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워했어요. 이상하네요. 자녀들 목도 있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 정미가 재빨리 말했어요. 여보, 물론 자녀분들 목도 있어야죠. 변호사님, 다시 작성해 주세요. 변호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정미가 문을 열어봤더니 손자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학교 끝나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준이가 거실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할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아, 민준아. 유언장 작성하고 있어.
유 원장이요? 왜요? 할아버지 건강하신데. 할아버지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민준이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결혼하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유 원장이요? 변호사가 서둘러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변호사와 정미는 서류를 정리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민준이가 나간 후 정미가 속상한 척했어요. 여보, 손자가 와서 방해했네요. 방해라니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는 정미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거든요. 정미가 왜 이렇게 유 원장을 서둘러? 그리고 그 변호사도. 한편 정미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에는 확실하게 하자. 방해받지 않을 대로. 변호사 답변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정미 시간이 없어. 자녀들이 뭔가 낌새를 채고 있는 것 같아. 실제로 박서준과 김지연은 이미 정미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둘이 따로 만났어요. 지연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유 원장이요?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변호사까지 불러서 조사해봐야겠어요. 정미 씨 과거를. 박서준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수진 탐정, 정미라는 여성의 과거를 조사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요? 이전에 간병 일을 한 이력, 그리고 혹시 결혼 경력이 있는지. 일주일 후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서준 씨,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설 탐정 이수진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정미 씨의 과거 기록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85세. 2017년 사망. 정미 씨가 6개월간 간병한 후 결혼. 그 후 3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급사. 전 재산 50억 원 정미 씨에게 상속. 박서준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진. 최영우 할아버지, 79세. 2019년 사망. 초기 치매 진단 후 정미 씨가 간병. 결혼 후 유 원장 작성. 6개월 후 요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 상속금 30억 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들이 나왔어요. 총 7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모두 결혼 후 1년 이내에 사망했고 총 상속 금액은 약 200억 원입니다. 김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고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정미 씨는 받은 돈을 모두 도박과 투자 실패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50억 원의 빚? 네. 사채업체들에게 빌린 돈이에요. 이자만 월 5억씩 나가는 상황입니다. 박서준이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8번째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이 더 충격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건 정미 씨가 사채업체 사장과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기를 틀자 정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이번 달 이자 좀 기다려주세요. 정미야,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벌써 6개월째잖아. 이번에 정말 큰 건 잡았어요. 300억짜리. 300억? 또 할아버지? 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6개월만 더 기다려주세요. 녹음을 들은 형제는 경악했어요. 김지연 300억. 우리 아버님 재산이. 박서준 2년이 처음부터. 탐정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정미 씨와 함께 일하는 공범이 있습니다. 최동석 변호사예요. 변호사까지? 네. 10년 동안 정미 씨와 함께 이런 일을 해왔어요. 수임료 명목으로 30%씩 가져가는 조건으로요. 박서준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이런 악마 같은 년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요?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결혼도 합법, 유언장도 합법, 상속도 합법.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탐정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미 씨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는 겁니다. 어떤 범죄요? 유언장 작성을 강요한다든지 할아버지를 속인다든지 그런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김지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이전 할아버지들은 정말 자연사한 걸까요? 탐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7명이 모두 1년 이내에 사망했다는 건 통계적으로 이상해요. 그날 밤 박서준과 김지현은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민준이도 함께했죠. 민준아, 할아버지를 구하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저요? 뭘 하면 되죠? 박서준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방에 녹음기를 설치해야 해. 정미가 할아버지를 속이는 증거를 잡아야 해.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김지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할아버지는 정미를 완전히 믿고 계셔. 우리 말을 안 들으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증거부터 잡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는 거야. 그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비밀 작전을 시작했어요. 먼저 민준이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간 척하며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할아버지 숙제하러 왔어요. 그래, 민준아. 공부해. 민준이는 거실 화분 뒤편에 손톱만한 녹음기를 숨겼어요. 그리고 김지현이 자주 아버지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정미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현이 왔구나. 김지현이 정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정말 헌신적으로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보이는 표정이나 행동에서 뭔가 다른 면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실 때 정미가 서재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모습을 봤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김지현이 부엌에서 정미와 단둘이 있게 됐는데 정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사장님. 네,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지현은 몰래 들었어요. 이번 달 안에 정리될 거예요. 네, 300억 맞아요. 유언장만 받아내면. 김지현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탐정이 들려준 녹음과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 더 직접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박서준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할아버지 상태가 이상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아. 언제 왔니? 기억이 잘 안 나네. 할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멍한 상태였어요. 말도 어눌하고 집중력도 떨어져 보였죠. 박서준이 정미에게 물었어요. 정미 씨, 아버지가 좀 이상하신데. 어르신이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조금 나타나서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진단받았어요. 치매요? 언제부터요? 결혼 후에 조금씩.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박서준은 의심스러웠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정신이 또렷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탐정에게 전화했어요. 혹시 정미가 할아버지한테 약을 먹이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이전 사례들을 보면 모두 치매나 인지능력 저하 증상을 보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할아버지가 드시는 약을 조사해봐야 해요. 다음 날 김지연이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님, 드시는 약 좀 봐도 될까요? 어떤 약인지 궁금해서요. 정미가 약통들을 보여줬는데 김지연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 약은 뭐예요? 아, 그건 수면제요. 수면제? 아버님이 잠 못 이루세요? 요즘 밤에 잠이 안 오신다고 하셔서. 김지연은 다른 약들도 확인했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약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뭔 약이에요? 아, 그건 치매 예방약이요. 김지현이 약 이름을 메모해서 나중에 약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약이 뭐 하는 약인가요? 이거요? 이건
이건 치매 예방약이 아니라 정신과 약물이에요. 조현병이나 조울증 치료에 쓰는. 김지연은 경악했어요. 그럼 이 약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죠. 그날 밤 가족회의에서 모든 정보를 종합했어요. 박서준 이제 확실해졌어. 정미가 아버지한테 정신과 약물을 몰래 먹여서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 유언장을 받아내려는 거야. 김지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믿으실까? 정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박서준이 결심했어요. 녹음된 증거들과 약물 검사 결과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경찰도 함께 가야 할 것 같아.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거예요. 하지만 정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더 늦으면 들통날 것 같아. 정미는 최동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변호사님, 이번 주에 유언장 완성해야 해요. 이번 주요? 너무 급하지 않나요? 급해요. 자녀들이 뭔가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주세요. 방해받으면 안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연 누가 먼저 성공할까요? 2024년 4월 15일 화요일. 운명의 날이었어요. 오전 10시 정미는 할아버지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먹였어요. 여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약을 좀 더 드세요. 그래야 할까? 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약을 드셨어요. 30분 후 할아버지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미야, 머리가 좀 어지럽네. 괜찮아요. 잠깐 누워 계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정미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2시간 정도면 의식이 완전히 흐려질 거야. 그 사이에 유언장을 완성하면 돼. 오후 1시 최동석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물론이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요. 할아버지를 거실로 모셨어요. 할아버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여보,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변호사? 왜? 할아버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가짜 유언장이었어요. 박일수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정미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펜을 쥐어줬어요. 여보,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펜을 들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뭐야? 유언장이에요. 여보가 저번에 작성하기로 하신.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언제? 정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기억 안 나세요? 저번에 분명히.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좀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잠깐. 이상해. 이 내용이.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재산을 정미에게. 자녀들은.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아, 그건 수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어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정미가 초조해하며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그냥 서명하세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미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미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모든 걸 드러냈죠. 물론이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거짓말. 내 눈을 보니 알겠어. 무슨 말씀을? 너는 내 돈을 원했던 거야. 정미가 다급해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변호사도 서둘렀어요. 박일수님, 빨리 서명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정미와 변호사는 당황했어요. 누구지?
정미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박서준, 김지현 그리고 경찰이 서 있었어요. 박일수님 댁 맞나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정미는 파닉 상태가 됐어요. 어떻게 알고? 박서준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할아버지는 더욱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경찰? 왜 경찰이? 정미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여보, 빨리 서명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거든요. 아버지. 박서준과 김지현이 들어오면서 뒤따라 경찰 2명도 함께 들어왔어요. 정미 씨, 사기혼 및 재산 편취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미는 당황해서 할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깨달으셨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해. 박서준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것 좀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정미와 사채업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사장님, 이번에 300억짜리 잡았어요. 또 할아버지? 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녹음을 들은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정미야, 이게 내 진심이었니? 김지현이 약통을 보여줬어요. 아버님, 정미가 아버님께 정신과 약물을 몰래 먹였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모든 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정신이 흐릿했구나. 정미는 마지막까지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어요.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 정미의 과거 7명 독거노인 사기 기록. 현재 50억 빚과 사채업자와의 통화 녹음. 할아버지에게 몰래 먹인 정신과 약물. 변호사와 공모한 가짜 유언장. 정미 씨, 동행해주세요. 정미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혹시 진짜 후회의 눈물이 있었을까요? 아버님,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큰 배신감 때문이었죠. 최동석 변호사도 함께 체포됐어요. 10년 동안 이런 일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정미와 변호사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주저앉으셨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나? 박서준이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김지현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더 일찍 알았으면. 민준이도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울으셨어요. 배신감과 자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정미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방에만 계셨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순자야, 내가 이렇게 바보였구나. 내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박서준은 회사 일을 뒤로하고 매일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 식사 좀 하세요. 배가 안 고파. 그래도 드셔야 해요. 건강 잃으면 안 되잖아요. 김지현도 매일 와서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렸어요. 아버님, 미역국 끓였어요.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그 맛으로요. 할아버지는 한 숟갈 드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순자가 끓여주던 맛이야. 민준이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반응하지 않으셨지만 점점 민준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어요. 2주가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서준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박서준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왜 미안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의심하고 그 여자를 믿었잖아. 박서준이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너희들도 바빠서.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김지현도 와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님, 이제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매일이라도. 그러지 마. 너희들도 생활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아버님이 가장 소중해요. 그날부터 가족들의 진짜 화해가 시작됐어요. 박서준은 사업 문제를 아버지께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버지, 사실 제가 회사 운영을 잘못해서 빚이 좀 있어요. 얼마나? 30억 정도요.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괜찮다. 같이 해결해보자.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빠한테 상의해라. 네, 아버지. 김지현도 남편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요즘 좀 어려워서. 얼마나 필요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가족끼리 뭘 그래.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할아버지는 자녀들의 경제적 문제를 도와주셨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걸 해주셨어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한 달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미가 먹인 약의 후유증도 점점 사라지면서 치매 증상도 많이 완화됐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최고의 치료제였던 거죠. 그래도 정미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까워졌네. 어떤 면에서는 정미가 가족을 다시 뭉치게 해준 것도 사실이었어요. 새로운 간병인도 고용했어요. 이번에는 가족들이 직접 면접을 보고 선정했죠. 50대 중반의 박순자 아주머니였어요. 자녀 3명을 다 키우고 간병인 경력도 10년이 넘는 분이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선택했어. 박순자 아주머니는 정말 성실하게 할아버지를 돌봐드렸어요. 그런데 정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아버지, 자녀분들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오시고. 그래, 우리 애들이 효자야. 박순자 아주머니는 할아버지와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서준님이 일찍 퇴근하신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가? 네, 할아버지와 저녁 함께 드시고 싶다고요.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박서준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산책도 하고 바둑도 뒀어요. 아버지, 바둑 실력이 늘으셨네요. 그럼 아빠가 누구인데? 옛날에는 동네에서 바둑 좀 쳤어. 김지현은 일주일에 3번은 꼭 와서 아버지와 함께 요리도 하고 시장 구경도 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지현아, 너 어릴 때 좋아하던 잡채 한번 해볼까? 와, 좋아요. 아버님이 해주시는 잡채가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베란다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거죠. 할아버지, 우리가 키운 상추가 이렇게 컸어요. 정말 크게 잘 자랐네. 우리 민준이 덕분이야. 할아버지가 더 잘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우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 들려줄까? 네, 듣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손자에게 들려주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얘들아, 아빠가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세요?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자. 제주도나 부산에. 정말요? 응. 그동안 가족끼리 여행 한번 제대로 간 적이 없잖아. 그렇게 해서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한 여행이었죠.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젊었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보람 있었어. 너희들 때문에. 아버님,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할게요. 너희들도 잘하고 있어. 아빠가 미안하지.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할아버지는 진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이번에는 자녀들과 함께 투명하게.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유언장을 쓸 거야. 유언장 내용은 이랬어요. 부동산과 현금을 자녀들에게 균등 분할. 단, 손자 민준이 교육비는 별도로 확보.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낼 것을 당부.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야. 그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또 하나의 결정을 하셨어요. 정미 사건을 계기로 독거노인 사기 예방 캠페인을 해보려고 해. 어떤 캠페인이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이 속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할아버지는 지역복지관과 협력해서 독거노인 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어르신들, 저처럼 속지 마세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너무 성급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강의를 들은 어르신들은 정말 감사해했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로 승화시키셨어요. 한편 정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 정미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언론에서도 연쇄 독거노인 사기 사건으로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재판장에 들어온 정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초췌해진 상태였죠.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정미숙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총 8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기혼과 재산 편취를 시도했습니다. 이미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0억 원을 편취했고 박일수 씨를 대상으로 한 8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공범인 최동석 변호사와 함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불법으로 투여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한 후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이전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아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워하실 때 진심으로 돌봐드린 줄 알았는데 이런 악마 같은 계획이었다니. 최영호 할아버지의 딸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재판부는 정미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줬어요. 정미는 천천히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한 일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진심으로 간병을 했어요. 하지만 돈을 받게 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이 저를 악마로 만들었어요. 정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박일수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한테 진심으로 사랑을 주셨는데 제가 그 사랑을 짓밟았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모셨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이 말에 유족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미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교도소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진짜 간병인으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정미숙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사기와 재산 편취, 약물 불법 투여, 문서 위조 등을 종합하여 중형을 선고한다. 공범인 최동석 변호사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정미는 판결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할아버지가 정미에게 다가갔어요. 정미야,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정미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15년. 긴 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진짜 반성해라. 네. 그리고 출소하면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정미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고마워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셔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용서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미를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 아버지, 그런 나쁜 년한테 왜?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어.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프거든.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저 같으면 정말 화가 날 텐데. 할아버지는 그런 마음까지 이해하시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민준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정미 같은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면 안 돼.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정미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독서도 하고 간병인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었죠. 교도관이 말했어요. 정미 씨, 정말 변한 것 같아요. 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정미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2025년 4월 15일. 오늘로 수감된 지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원망만 했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든다. 만약 박일수 할아버지가 저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것 같다. 정미는 출소 후의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진짜 간병인이 되자. 돈이 아니라 정말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자.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리자. 15년. 긴 시간이지만 정미는 그 시간을 정말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쓰려고 했어요. 과연 15년 후 정미는 진짜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요? 3년이 지났어요. 2027년 현재. 81세가 된 박일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오히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이면 할아버지는 지역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세요. 어르신들, 저처럼 속지 마세요.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너무 성급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잠깐 멈추시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강의를 들은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요.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박서준은 아버지 도움으로 회사를 정상화시켰고 이제는 매주 수요일과 주말에는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와요. 아버지,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좋았어.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더라. 김지현도 일주일에 3번씩은 꼭 와서 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려요. 아버님, 오늘은 갈비찜 해드렸어요. 우리 지연이가 해주는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할아버지, 제가 대학 가면 멀어져서 자주 못 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 민준아. 내 공부가 더 중요해. 그래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세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내 나이 때는 이런 대화를 할 가족이 없었어.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박순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돌보고 계세요.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약 시간 맞춰서 드세요. 알았어, 순자야. 고마워. 그런데 할아버지, 정미 씨 소식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식? 교도소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소 후에 진짜 간병인으로 일하고 싶다고 편지를 썼다던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정말 변했다면 그럼 다행이지. 박순자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미 씨를 용서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용서라는 게 쉽지는 않아.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왜요?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프거든. 그보다는 지금 있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박서준 아버지, 내년에 손자 결혼식 있잖아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민준이가 벌써
민준 할아버지, 제가 결혼하면 할아버지가 주례를 서주세요. 할아버지 주례? 나가? 김지연 좋은 생각이네. 아버님이 주례 서시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주례를 서볼까? 저녁 식사 후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미 사건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네. 어떤 면에서는 정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2027년 9월 13일. 정미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정말 배신감과 분노로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다.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있었던 나를 깨우쳐 주었고 소원해졌던 가족들을 다시 뭉치게 해주었다. 정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욕심과 빚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지만 본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만약 처음부터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면 정말로 좋은 간병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15년.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할아버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순자야, 나 잘 살고 있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야. 그때 거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뉴스에 할아버지 나와요. 할아버지가 거실로 나가보니 TV에서 독거노인 사기 예방 캠페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박일수 씨는 본인의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3년간 1만 5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사기 예방 교육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는 부끄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뭐가 대단해? 당연한 일을 한 거지. 그런데 뉴스는 계속됐어요. 또한 박일수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독거노인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움받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그래. 내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야. 10년 후. 2034년 5분. 시간은 더욱 흘러 2034년. 88세가 된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지만 이제는 강의는 그만두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민준이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증손자가 생긴 거죠. 증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도윤이. 5살 된 증손자 도윤이가 할아버지를 가장 좋아해요. 박서준과 김지현은 이제 60대가 됐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요.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어. 너희들 덕분에. 박순자 아주머니는 이제 70대가 됐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어요. 할아버지, 오늘 편지 하나 왔어요. 편지? 누가? 편지를 열어보니 정미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박일수 아버님께. 안녕하세요. 정미입니다. 15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버님께 어떤 얼굴로 편지를 드려야 할지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교도소에서 15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적지만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분들을 돌보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더욱 깨닫게 됐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신고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미올림. 편지를 다 읽은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떤 편지예요? 정미에게서 온 편지야. 정미요? 그 나쁜 여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제는 진짜로 변한 것 같아. 할아버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미에게 내 편지 잘 받았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하고 변했구나. 나는 진작에 너를 용서했어. 미워하지도 않았고. 이제 진짜 간병인으로 일한다니 다행이야. 그렇게 살아가거라. 세상에는 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건강하게 잘 살아라. 박일수. 편지를 쓰고 난 할아버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어요.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박일수 할아버지가 정미에게 속은 것도 결국은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자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드렸다면, 좀 더 자주 찾아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멀다는 핑계로 부모님 안부를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집에 가시면 꼭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이 한마디가 정미 같은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미는 분명히 나쁜 일을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나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을 영원히 미워하기보다는 변화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외로움의 위험성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런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가족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해드리고, 이웃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가끔 안부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간단한 인사말도 외로운 어르신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법이에요. 정미는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뒤에는 계산이 있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었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고 성급하게 중요한 결정을 하라고 압박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용서의 힘이에요. 박일수 할아버지는 정미를 용서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용서한다는 게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계속 품고 살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미움은 독과 같아서 오래 품고 있으면 자신만 아프게 해요. 차라리 용서하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게 낫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이에요. 정미에게는 15년이라는 시간이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됐죠. 우리 모두에게도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예요. 포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누구든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세요. 둘째,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셋째, 너무 성급한 친절은 의심해보세요. 넷째,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세요. 다섯째,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박일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88세의 나이에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때로는 증손자와 함께 놀기도 하시면서 말이에요. 정민은 진짜 간병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앞으로 더 현명하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거라고 믿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안녕히 가세요.